한반도, 전 세계 육지의 0.07%. 이 작은 땅이 살아남습니다. 50년간 침묵했던 러시아 수도승이 2024년 겨울 산을 내려왔습니다. 첫마디, 2026년 봄,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나 한반도는 살아남는다. 저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 기록을 보고 웃음이 멈췄습니다. 2019년, 2020년, 보이지 않는 적이 세계를 멈춘다. 코로나19, 2021년, 형제가 형제에게 총을 겨눈다.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중동의 불이 다시 타오른다. 이스라엘, 하마스, 예언 23개, 적중 17개, 74%. 남은 6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2026년 대붕괴, 또 하나가 한반도의 생존. 왜 한반도일까요?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아닌 이 작은 반도. 세라핌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라핌이라는 이름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가장 높은 천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진 수도승은 천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거친 수염, 해진 옷, 맨발로 눈 위를 걷는 노인. 알타이 산맥 깊은 곳에서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기도와 침묵뿐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 그가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령을 본 줄 알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3문장이었습니다. 3가지 징조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징조들이 정점에 달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나 한반도는 살아남는다. 그가 말한 3가지 징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요한 불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났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가족이 갈라집니다. 댓글창은 전쟁터입니다. 세라핌은 이것을 두려움이 분노로 변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화로 바꿔버립니다. 불꽃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영혼은 안에서부터 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붉은 안개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각자의 세계에 갇혀서 상대방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안개가 짙어질수록 목소리는 커지지만 아무도 서로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역설적입니다. 차가운 태양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 하나로 온 세계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말할까요? 우울증은 역대 최고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시대인데 영혼은 가장 가난합니다. 햇빛은 비추고 있지만 마음의 눈이 멀어 느끼지 못합니다. 세라핌은 이 세 징조가 동시에 정점에 달할 때 임계점이 온다고 했습니다. 고요한 불꽃, 붉은 안개, 차가운 태양. 지금 이 순간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징조는 영혼의 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라핌은 경고했습니다. 영혼이 먼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너진다고. 돈입니다. 세라핌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주먹이라고 불렀습니다. 총알 한 발 없이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드는 힘, 그 주먹이 올 봄, 세계를 강타합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지폐가 있습니다. 종이입니다. 그 종이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종이로 밥을 사고, 집을 사고, 삶을 삽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세라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종이가 아니다. 돈은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탑처럼 서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탑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용입니다. 빚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돈입니다. 세라핌은 이것을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것 같지만 기초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붕괴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뢰의 균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인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하루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은행은 말합니다.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찾지? 한 사람이 불안해하면 10사람이 동요합니다. 10사람이 동요하면 100사람이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1000사람이 달려가면 은행 문이 닫힙니다. 공포는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미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정부가 은행을 구했습니다. 세금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탑이 너무 커져버렸다. 쓰러지기엔 너무 크지만 구하기엔 너무 썩었다. 한 은행이 흔들리면 연결된 은행이 흔들립니다. 한 나라가 흔들리면 연결된 나라가 흔들립니다. 전 세계 금융은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한 곳이 끊어지면 전체가 찢어집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무섭습니다. 현실의 마비입니다. 숫자가 사라지는 건 컴퓨터 화면 안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화면 밖으로 나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해도 하역할 돈이 없습니다. 물건이 배에 갇힙니다. 공장은 원자재를 살 수 없어서 멈춥니다. 마트 선반이 텅 비어갑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없습니다. 전기가 끊깁니다. 왜일까요? 돈이 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혈액입니다. 피가 멈추면 몸이 멈춥니다. 돈이 멈추면 세상이 멈춥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을 것이다. 통장 속 숫자가 진짜 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충격파는 서쪽에서 시작됩니다. 유럽과 미국이 먼저 흔들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도는 동쪽으로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 중 하나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세라핌은 예언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라핌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거대한 용이 스스로 제 꼬리를 물어뜯을 것이다. 하나였던 몸이 5 혹은 6 조각으로 찢어질 것이다. 용,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세라핌이 말한 용은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라핌은 설명했습니다. 그 나라는 2가지로 하나를 유지해왔습니다. 힘과 돈입니다. 중앙이 강하게 통제하고 중앙이 돈을 나눠줬습니다. 부유한 지역의 돈을 가난한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 균형으로 거대한 몸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유한 지역이 먼저 반발합니다. 왜 우리가 번 돈을 저쪽에 줘야 하지? 가난한 지역도 분노합니다. 왜 우리만 버려지지? 중앙은 더 이상 양쪽을 달랠 돈이 없습니다. 힘으로 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군대도 월급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돈으로 묶인 것은 돈이 사라지면 풀어진다. 그리고 한번 풀어지면 다시 묶을 수 없다. 혼란 속에서 세계는 2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세라핌은 이것을 검은 뱀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길은 공포에 대한 답으로 더 강한 통제를 제시합니다.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안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거래가 추적됩니다. 모든 움직임이 기록됩니다. 얼굴만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생각마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유가 사라지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줄 테니 안전을 달라가 아닙니다. 안전을 줄 테니 자유를 달라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은 기꺼이 자유를 내어줍니다. 두 번째 길도 있습니다. 세라핌은 이것을 흰빛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길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통제 없이도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서로를 감시하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물질보다 정신을 우선합니다. 기술의 노예가 되는 대신 기술을 도구로 씁니다. 효율보다 조화를 선택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느리고 불확실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길은 이것뿐이다.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뱀의 안전인가, 빛의 자유인가. 두 길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라핌은 이상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흰빛의 심장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뛸 것이다. 강대국이 아니다. 거대한 땅이 아니다. 동쪽 끝, 작은 반도다. 그 반도가 어디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도는 대한민국입니다. 세라핌은 한국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상세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먼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정화의 시작이다. 경제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숨겨진 것들입니다. 한국의 정치와 기업, 그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누가 누구를 위해 법을 바꿨는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햇빛 아래 나옵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팔 것이다. 썩은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은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한쪽 편을 들었습니다. 이 당을 지지하거나 저 당을 지지하거나.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왼쪽도 싫고 오른쪽도 싫습니다.
전부 똑같아 보입니다. 권력은 있는데 권위가 없다. 세라핌이 한국의 이 시기를 설명한 말입니다. 명령을 내려도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어도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 속에서 누군가 나타납니다. 세라핌은 그 사람을 왕이 아닌 안내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재벌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원하지 않았기에 권력에 물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분열된 이웃을 연결합니다.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그는 연설로 사람을 모으지 않는다. 행동으로 모은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다.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합니다. 밥을 나눕니다. 아픈 사람을 돌봅니다. 무너진 것을 함께 고칩니다. 그 마을, 옆 마을이 따라합니다. 그 옆 마을도 도시로 퍼집니다. 전국으로 퍼집니다. 돈이 아닌 신뢰로 연결된 공동체, 법이 아닌 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 세라핌은 이것을 새로운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씨앗이 내년까지 자랄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바라볼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시베리아 깊은 산속에서 50년을 홀로 살았던 러시아 수도승이 왜 하필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수많은 나라 중에 왜 이 작은 반도입니까? 세라핌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인만이 가진 특별한 힘이 있다고. 수백 년간 피와 눈물로 빚어진 힘이라고. 한국인의 가슴 속에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라핌은 그것을 불 속에서 정제된 금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짓밟았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독재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고통을 겪은 민족은 두 갈래로 갑니다. 복수에 미치거나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런데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끈기로, 증오가 아니라 생존으로. 세라핌은 이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의 깊은 슬픔 속에 숨겨진 엄청난 힘을. 이 힘이 첫 번째 무기입니다. 다리남인 동고로크, 무기 메고. 두 번째 무기는 더 독특합니다.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나라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한 일을 세계가 믿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던 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줄을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이니까, 이웃이니까, 같이 살아야 하니까. 계산이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세라핌은 이것을 계산 없는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의 개인주의도 아니고 동양의 집단주의도 아닌 것.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한국만의 균형. 돈이 무의미해지는 세상에서 이 힘이 빛날 것이라고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라핌은 가장 신비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물질의 환상이 무너지면 사람들의 눈이 열릴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출근하고 돈 벌고 물건 사고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 와중에 중요한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멈출 수밖에 없다고. 달리던 기계가 멈추면 비로소 주의가 보인다고. 그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이 늘어납니다. 꿈이 선명해집니다. 직감이 강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설명을 요구합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세라핌의 표현입니다. 물질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세계가 가까워진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원래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니까. 이 전환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세라핌은 희망을 말했습니다. 한국이 다리가 될 것이다. 무너지는 세상과 새로 태어나는 세상 사이의 다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세라핌은 떠나기 전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습니다. 세라핌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 안에 생존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 하루 10분의 침묵. 세상이 무너지면 소음이 폭발합니다. 뉴스가 쏟아집니다. 공포가 전염됩니다. 모두가 소리 지릅니다. 그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차 필요합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침묵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10분이 너를 지킬 것이다.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자신을 느끼고 중심을 잡는 겁니다. 두 번째 지침, 두려움을 파는 자를 피하라. 혼란이 오면 구원자들이 나타납니다.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오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구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두려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세라핌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공포로 사람을 모으는 자를 피하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를 따르라.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됩니다. 겸손한지, 다른 사람을 돕는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지. 세 번째 지침, 진짜 재산을 모아라. 금을 사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전을 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진짜 재산은 사람이다. 고칠 줄 아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요? 돈이 무의미해지면 기술과 신뢰가 화폐가 됩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10명이 총으로 무장한 100명보다 강하다. 이웃과 인사하십시오.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금보다 귀한 재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라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저주가 아니다. 경고다. 올해 일어날 일들은 끝이 아닙니다. 썩은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병든 시스템이 죽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지는 우리가 정합니다. 검은 뱀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영혼은 갇힙니다. 흰 빛의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영혼은 숨쉽니다. 세라핌의 마지막 말입니다.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모래 위에 쓰여 있다. 바람이 불면 지워진다. 그리고 새로 쓸 수 있다. 쓰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DSEK1의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깨어 계십시오.